아니 우리 그 망고쌤님도 서울에 사시잖아요, 재개발. 그러니까 내 투자 관점을 보면은 그 지금 그 후기 재건축 관리처 분위기가 나고 전후에 있는 거나 나는 거 이주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입주권을 갖고 있는 것도 상당히 그런 거 상당히 좀 좋지. 신축이 떴으니까 이제 신축이 될 걸 이제 될 거나 아니면 입지 좋은 구축이 뜨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지금 순서가 딱 그대로 가고 있는 건데 뭐. 맞아요. 오해를 좀 풀어주십시오. 야, 망고쌤 오피스텔 새 채 산 거 아니냐? 오피 산 거 아니고 저는 오피 싫어하잖아요. 아시겠지만 저는 아파트 월세 받기 위해서 아파트 두 채랑 상가 한 채를 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취득세가 지금 중과가 안 풀렸는데 어떻게 산 거냐에 대해서 궁금하시어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쵸. 생각이 좀 다른 게 보통 주택은 1.1에서 3.3인데 비주택은 4.6이잖아요. 4.6. 그래서 4.6인 걸 안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어차피 다주택이기 때문에 3.3은 절대 안 되고 10이냐 13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택으로 하면 취득세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4.6인 것들을 주로 노린 거고 4.6이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것도 있어요. 중간에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샀죠. 왜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되게 등치가 큰 것들인데 84를 사면 프리미엄이 5억 59를 사면 프리미엄이 6억 근데 등치가 되게 큰 것들은 프리미엄이 1억짜리도 있거든요. 차라리 나는 그 프리미엄을 조금 주고 사고 취득세를 조금 더 내는 게 나한테 훨씬 더 이익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등치 큰 거를 산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잘 활용을 하면 돈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초기 투자 비용은 9억 정도 들었고 나중에 이제 월세로 놓으면 지금 기준으로도 1,000만 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게임 끝났네요? 게임 끝났지. 뭐 유튜브 왜 찍어요? 그냥 양도하시죠 유튜브.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틀린 게, 자, 아니, 최 대표님은 제 말 이해할 거야, 저거. 아니, 이건희는 그러면 20대에 그만뒀어야지, 그지? 아니, 거기는 고용 인원이 몇십만 명이지 않습니까? 아니, 내 얘기는 뭐냐면,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도파민이 안 나와요. 이제,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게 꿈이었을 수도 있는데, 막상 1,000만 원을 받으면 도파민이 안 나와. 아, 그래요? 그 굴레를 못 벗어난다니까? 아니, 대표님도 맨날 여기 조식하고 안을소에 사시고 이러는데 왜 돈을 벌어?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그냥 앉아서 유자적 하면 되지? 아, 여기는 그런 말 하면은 뭐 하시고 싶은 말 있잖아. 이게 만족이 안 된다니까? 벌어본 사람들만 아는 게 있어. 그 물건은 어떻게 그 좋은 물건을 잡으신 거예요? 이 시국에 왜 샀냐? 이제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제가 서울에 네이버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재개발 물건을 다운받은 다음에 그거를 밤새 싹 다 분석을 했죠. 와. 이제 그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있는 것들만 싹 분석해가지고 하나씩 까본 거예요? 구역별로? 다 까본 거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 분석을 한 다음에 제일 프리미엄이 적은 게 뭐냐.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모르는 부분, 그러니까 막 좀 공부하신 분들은 뭐 프리미엄이 얼마고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고 시세가 얼마니까 얼마가 남겠네 이렇게만 생각하고 근데 사실은 엄청 등치 큰 거는 피도 되게 작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게 중간중간에 가다가 보면은 설계가 변경되면서 평형 신청을 다시 받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기존에는 그냥 평범하게 신청해놨는데 이게 설계가 변경되면서 재분양을 하면서 이거를 평형 변경을 다른 방법으로 하면서 크게 돈을 튀길 수 있는 방법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재개발은 되게 변수도 많고 재밌는 게 되게 많아, 파면 팔수록. 그걸 어떻게 캐치하셨어요? 그거 이제 전부 다 싹 털어가지고 보고 그동안에 경험이 있잖아. 그래서 나는 입주권은 수십 개는 그래 해봤는데 그동안에 쌓인 노하우가 있잖아. 그런 걸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개인마다 사정이 다 달라요. 제가 생각하는 게 다르고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요. 공동주택 같은 거 있잖아. 공동주택, 다세대 빌라 이런 거 있잖아요. 한 칸짜리 그게 관평이 제일 잘 나오잖아. 그게 땅 한 평에 1억 정도 나와요. 간평이 땅 한 평에. 되게 비싸잖아요. 그죠? 2024년에 간평하는데 1억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1억 정도 실제는 나오고. 근데 이게 20년 전에도 1억이었어요. 매매할 때. 그래서 더 했어요, 더. 그치, 냈지. 쪼개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도 활용하는 방법이 다 있는 게 그렇게 비싸게 주고 샀기 때문에 시공사들이 이주비를 100% 이상을 줘요. 간평에 100% 이상을. 그러니까 10억짜리 갖고 있으면 13억, 15억씩 이주를 대출을 해준단 말이에요. 또 아는 사람들은 그런 거 어떻게든 사가지고 그 이주비 대출 받아갖고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오른단 말이야. 그게 이제 제 이야기는 예를 들면 그런 건데 이렇게 재개발은 이렇게 변수도 되게 많고 연구를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구멍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밤새 며칠 밤을 새가지고 다 분석했고, 그 다음에 제가 관심 가지는 구역들 한 대여섯 군데는 일주일에 3-4번씩 갔어요. 그래서 분석하고 유튜브 보고 찾고 부동산 소장님들하고 이야기해보고 내가 생각한 거 나가서 실제로 확인해보고 하면서 전략을 짠 거지.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야. 이러니 부동산 하는 사람이 투기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지. 아니, 저 노력이나 이렇게 해봤어? 나의 반의 반이라도 해봤으면, 해보고 그런 소리 했으면 하면은 막 대놓고 개소리 이렇게 올리는 사람도 있는데 진심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부동산에 대해서 진지하게, 네. 정말로 진지하게 한 달 이상 매일 2-2시간씩 공부해본 사람이 있나? 그렇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야기가 개소리 같으면 그러면 관상한 과학이다 이렇게 댓글을 달지 말고 논리적으로 아니 예를 들면 논리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 사람. 아니, 저는 그런 댓글은 한 번도 안 달려서.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관상은 과학이다 이런 건 댓글은 없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제일 많이 나온 게 관상형 과학이다. 진짜요? 내 거 말고 이제 다른 네이버 사람. 뉴스란데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이 댓글을 다시는데 논리가 있으면 네. 서로 반박을 하면서 보고 있는 사람도 공부가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댓글에 그냥 웃기고 있네, 네. 개소리하고 있네 이러면은 그냥 댓글 다는 사람하고 하는 사람한테 편승하는 사람들은 기분은 좋고 하지만 발전은 없어. 감정만 그쵸. 소모하는 거지. 반대도 마찬가지야. 근데 뭐 당신이 이야기한 이런 부분은 이러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댓글을 달 거 아니야. 다른 사람 내가 달거나 다른 사람 달 거 아니야.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걸 보면서 공부가 되잖아. 그러니까 발전적으로 되는 거잖아. 정반합 아니야. 서로 싸우면서 커지는 거잖아. 싸우는데 그 메신저 말고 메시지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난 되게 언제든지 환영하는데 대부분 반대하는 사람들은 욕만 나는 거야. 논리나 이런 거보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하다못해 인구가 소멸 하는데 집값이 오른다고 하는 게 맞아요? 이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생기잖아. 근데 이제 네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하면은 밑에다가 뭐라 그래요? 맞아 크크크크크크크 이런 거 넣으면 뭔 토론이 되냐고. 발전이 있냐고. 감정 소비하는 거지. 안 그래?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의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생각이고 존중할 수 있는데 주식이든 미장이든 국장이든 부동산이든 다른 사람들이 지금 열을 올리고 열심히 하는 거가 있으면 최소한 그 사람들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라도 노력은 해보고 판단하는 게 본인한테도 도움이 많이 돼요. 상대방한테도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지. 민주당의 정책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해봤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물론 그 각각의 포지션에서도 전부 다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 평상시에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뭐 무주택자는 뭐 집을 사시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하시니까 측면에서 이제 집을 사시는 게 맞을 것 같고 1주택자나 이제 뭐 일시적 1세대 1주택으로 이제 상급지로 갈아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빨리 갈아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다주택자나 이제 법인으로 하신 분들은 조금 주택수를 좀 줄이시는 게 맞지 않냐. 왜냐면 또 주택수를 또 줄이고 또 현금을 좀 비유하다 보면 또 언제 또 기회가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좋은 기회 또 잡을 수도 있으니까요. 원래 이제 계획과 또 현실과 결과는 또 달라지는 거니까 뭐 문재인 정권도 뭐 집값 잡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역효과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일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봐요.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집값을 잡겠다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현금 살포라든가 뭐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게 결국은 다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쉽게 집값이 뭐 반토막이 나거나 잡힐 거라고는 보지 않는 경향이 큰 편입니다. 다만 이제 세금 때문에 그걸 어떻게 출구 전략을 잘 짜서 이제 좀 나올 거냐 이게 좀 관점일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면밀히 좀 체크하시고 이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이래서 뭐 움직이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렇죠. 이제 다만 이제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이게 좀 어수선할 때 사는 게 맞아요. 오히려. 왜냐면 이게 분위기가 좀 올라오면은 이제 급매를 잡거나 내 기회가 없고 좋은 매물을 고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뭐 좋은 거 많이 골라서 살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좀 어수선할 때 사는 게 맞다. 이제 다만 좀 너무 무리해서 사시는 것보다는 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이라든가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 잘 따져보고 좀 이렇게 장기 보유할 수 있는 장기 뭐 혹시 변동폭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내가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 집 마련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매우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이번 또 2020년 막차를 놓치고 나면은 또 뒤에 후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래서 저도 행동으로 옮겼잖아요. 무주택은 집을 사야 된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장기 실거주할 수 있다 생각하는 집을 사고
혹시 투자로 산다 하더라도 그런 집은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은 뭐 하던 대로 계속 하시면 되고 갈아타기 하셔야 된다 생각하고 가능하면 그리고 이제 다주택이 문제죠. 마찬가지로 법인도 문제고 이쪽이 나중에 집중 타겟이 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막 벌려놓으신 분들이 정리하고 1주택으로 갈 수 있다?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면 그거를 해야 된다 생각해요. 월세? 장기적으로 월세로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맞아요. 특히 저는 중요한 게 이거라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라는 거의 힘이 생각보다 세다고 보거든요. 세다고 보기 때문에 정권이 시장의 가격을 일시적으로 누를 수는 있지만 바꿀 수는 없다 생각해요. 그게 결국엔 돈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거지. 돈이 늘어나니까 집값이 오르는 거지. 이게 정부가 주물럭주물럭 한다는 게 뭐냐면 주물럭주물럭해서 돈이 줄어들면 집값이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돈을 줄이면 제일 먼저 자영업자나 서민들이 먼저 날아가는데 그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이 보합 상태일 때는 정부의 역할이 되게 커 보일 수 있어요. 지금이 그렇잖아요. 지금이 집이 보합이니까 이복현 씨의 말을 주목하고 막 그다음 한국은행에 주목하고 정책이 주목하고 이러는 거지. 지난 정권 때 그렇게 다주택자를 때리고 주택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두세 배씩 올랐지 않습니까? 뭔 짓을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힘이 세지면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장을 완전 죽이고 말살하는 정책으로 가면 바뀔 수도 있겠죠. 돈을 줄이고 경제를 후퇴시키면 되겠죠. 그거 할 수 있냐 이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주택자는 살아남고 무주택이나 1주택은 빨리 사거나 좋은 데로 가셔야 된다. 강력하게 공고한다. 정부가 시장을 이기는 건 순간은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정권은 짧고 인생은 길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산다 그러면 인플레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정대로 슈퍼사이클이 올까요? 당연하죠. 슈퍼사이클. 서울은 슈퍼사이클이 안 올 수가 없죠. 금리도 최소한 2, 3년 내려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물량은 40년 내 최저인데 어떻게 가격이 안 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되든 윤석열 씨가 되든 그 사람들이 집값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돈의 총량이 집값을 좌지우지하는 거잖아요. 비크에다 물을 따르는데 수익이 안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수익이 안 올라가려면 이게 비크가 커지면 되거든요. 그게 신축을 많이 져주는 거잖아요. 근데 서울이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이제 와가지고 오세훈이 몇 년 열심히 했는데 오세훈은 1, 2 신도시 특별법에 앉으려고 서울시를 엄청 밀 겁니다. 앞으로. 지금도 그러고 있고. 이 씨 뿌린 게 오세훈 시장의 다음 시장, 다다음 시장 돼야 효과가 나타날 거란 이야기지. 최소한 3, 4년은 정해진 미래이기 때문에 슈퍼사이클이 안 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물가까지 오른다. 그러면 그때 이제 매도를 생각하시는 거. 그때 생각해도 된다. 정권이랑 큰 문제 상관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주택자는 이제 더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정리할 거 정리하고 나면 이제 할 게 없는데 그 정리가 안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정리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 네. 정리 안 되는 거 지방 거, 공일 뭐 많잖아. 옛날에 나도 물린 거 있거든. 그런 것들이 2, 3년 뒤에 지방까지 올라오면 그때 초로의 매도 기회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 월세 세팅이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누차 이제 강조했던 부분이잖아요. 왜냐면 역전세도 있었고 또 임대차 갱신하고 나서 바로 나간다는 세입자가 있으면 사실 골치 아팠던 것도 있잖아요. 또 그것 때문에 싸우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월세는 보증금이 낮으니까 이제 그런 리스크가 많이 줄어드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세팅하시는 것도 뭐 방법이죠.